오늘도 마인드맵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년에 일어난 외놈들의 난. 자, 임진년에 이제 작을 외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단어에 되게 여실하게 잘 나타나죠. 사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거는 임진년에 외놈들이 일으킨 난에 불과해라고 하면서 애써 그 의미를 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여기서 좀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당시의 대외 정책입니다. 조선의 대외 정책은 4대 교린 정책이었어요.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1592년이잖아요. 당시의 대외 정책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4대 큰 나라는 섬깁니다. 2사자인데 뭐 섬기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큰 나라는 섬기고 이게 바로 명나라죠. 교린 이웃 리자거든요. 이웃나라하고는 이제 뭐 우리가 사겨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겨준다 이런 느낌인데 대표적인 게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우리가 번갈아 썼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 사군육진을 설치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말뚝을 박아서 자 여기 딱 우리 땅이야라고 하고 3인 정책을 통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그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주를 시켰고요. 토건제를 통해서는 그 지역의 이제 토착민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전투를 더 잘하게끔 그래서 이제 그 여진족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강경책을 이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온건책은 이제 여진족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마 그러니까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이 좀 부족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역을 하기를 좀 원했는데 이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들과 좀 교육도 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들과 지냈습니다. 이게 당시의 대외 정책인데 그럼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의 배경을 세계 지역으로 나가서 이제 보게 되면 당시 반도였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사화와 당쟁으로 양반 사회가 균열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4대 사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당쟁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그 살인들이 이제 붕당으로 이제 또 쪼개지게 되죠. 그러면서 양반 사회가 이제 균열이 있었고요. 군사적으로는 남외 북호라 그래가지고요. 남쪽으로는 외놈들, 북쪽으로는 호, 오랑캐 호자거든요. 오랑캐들을 대비해서 우리 10만의 병사들을 양성해야 됩니다라고 이가 주장을 했지만 뭔 소리야 지금 평화로운데 라고 하면서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군역제도에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서 평화로운 시기가 한창 되다 보니까 군역의 임무를 다른 사람을 이제 돈을 줘서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돈으로 이제 해결해서 가지 않는다든가 하면서 상당히 이제 문란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뭐 삼포를 개항해줘서 삼포가 이제 세계 이제 포구거든요. 포구를 이제 개항을 해줘 뭐 제한적 무역을 좀 허락을 하고 근데 일본에 돌아가는 동향이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느낀 선조가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이제 통신사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당시 이제 붕당 동인과 서인이 서로 다른 보고를 해버립니다. 동인은 뭐 일종의 대일 안심론 김성일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아직까지는 웃어요. 쟤네 아직 우리 상대가 안 돼요라고 하지만 서인이었던 당시 황룡길은 통신사로 갔던 황룡길은 대일 경계론을 펼칩니다. 아니 쟤네 되게 무서운데 진짜 우리 대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해요. 뭐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뭐 이들은 이제 무섭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느라 이제 우습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삼나라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디어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이제 싸울 전자죠. 전국 노래자랑 할 때 그 전국이 아닙니다. 그 싸우는 시대를 전국의 일본 열도를 이제 다 통일을 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오다 노부나의 후예인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포르투갈의 조총 도입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통일을 합니다.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조총이 이제 여기 이거 요 조자예요. 이거 새 조자거든요. 나라는 새도 맞춘다는 총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총이 사실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총을 한번 장전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그 펌프질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심지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총을 쏘면 그총 쏘는 사이에 사실 활 쏴버리면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얘네는 일본이 좀 평지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기마 부대가 막 와요. 막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네가 조총 부대가 세 줄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조총 부대가 일렬 그럼 뒤에서 이제 불을 붙여줘. 팡 하고 쏜 다음에 다 빠져. 빠지고 얘네가 이제 또 심지어 이제 불을 붙여주고 이러면 또 팡 쏘고 또 빠지고 이러면서 얘네가 이제 그 전국 시대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조총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대륙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는 국력이 지금 퇴한 상태였고 만주는 여진족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랑캐라고 그동안 여겼던 그 이웃의 그 나라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시기라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의 전개입니다. 자, 정명가도 이게 뜻이 뭐냐면, 자, 아까 이게 일본이 전국시대를 이제 통일을 하니까 이제 그 전쟁 통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뭔가를 나눠줘야 되잖아. 뭐 땅도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땅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자, 저길 치자. 명나라를 가면 되잖아. 조선을 가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야, 그 큰 나라를 다 삼키게 되면 거기 땅 다 너네 줄게. 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 그 내부에서의 좀 분탕질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외부에 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인 결속력은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정명가도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가도 길을 좀 빌려줘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한테 서신을 보내죠. 서신을 보는데 넌 개소리야. 길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거야 하면서 이제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진과 동래성이 이제 맞서 싸웠지만 함락이 되었고요. 조정의 이제 왜군의 침략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에 육지에서는 좀 연전연패를 좀 거듭하게 됩니다. 물론 다 패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기억해야 될 이제 여러 전투도 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이쪽으로 이제 진격을 해가지고 왕을 이제 잡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한순간에 다 끝나겠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로 이제 최고 들어가게 되면은 바다로 물자 같은 걸 이제 보급을 해주면서 수륙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육지에서 양명 정책을 이제 펼쳐가지고 전쟁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근데 좀 변수가 있었는데 선조가 겁나 빨리 도망을 가요. 이 소식을 알고 그래서 초기 관군이 이제 패배하게 되니까 그래서 위주로 얼른 이제 피난을 가게 되고요. 거기서 뭐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의병들이 막 이제 들고 일어서니까 이제 가는 길도 좀 많이 심탄치가 않았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바다 지역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쳐요. 우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께. 자, 그래서 자 일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조총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그 조정은 처음에는 신입장군을 보내서 왜군을 막게 하거든요. 근데 충주 탕금대에서 굉장히 좀 참패하게 됩니다. 이 조총의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아까 조총이 그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우리한테 차근차근 우리를 이제 괴멸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총소리를 들은 조선인들도 상당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총소리가 팡팡 소리가 좀 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강군의 패배로 선주는 탈출해서 이제 우주까지 피난을 갔지만 광해군은 남아서 조선의 후방을 좀 지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때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이 실제 전쟁을 겪었던 이 경험이 훗날 이제 호란 병조란이죠. 호란을 대비하는 그 자세가 이제 여기 이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육지와 바다에서 나눠가지고 이제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육지 부분에서는 또 의병의 존재도 여러분들이 잊지는 말아야 돼요. 마침 뭐, 우리 뭐 육지선 다 진 것 같지만, 사실 뭐, 김시민 장군님의 이제 진주대첩이라던가, 권율 장군님의 이제 행주대첩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일화들이죠. 행주대첩은 뭐, 안 한 애들도 같이 그 행주 치마에다가 이제 돌을 날랐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서부터 이제 행주 치마라는 표현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많은 민초들 그리고 의병들을 싸잡아 가지고 그들이 되게 좀 준비 안 된 그리고 혹은 너무 전투력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폄하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바다에서는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승리할 때 승자예요. 옥포 한산대첩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 자세하게는 안 배우더라도 다 이제 승리한 대첩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7천량 해전 빼고는 우리 사실 해군 전투사에서는 진 적은 없어요. 계속 이겼어요. 딱 한 번만 좀 참패를 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 이순신 장군님이 한 건 아니고 원균이 했던 거고. 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거리 전투를 하지 않았어요. 배의 특성을 많이 잘 이용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포가 발달했기 때문에 멀리서 자꾸 쏘면서 우리 전선이 그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이겼던 겁니다. 자, 파독선과 거북선이 우수한 이유는 영상, 유튜브 영상 링크 걸어둔 걸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가 훗날 참전을 했고 바다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안 되겠는데 돌아가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휴전회담 하자 라고 명나라가 일본이 명나라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휴전회담에서 요구하는 게 좀 대도 않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조선의 뭐 삼남지방 남쪽에 있는 것 땅들을 뭐 달라라든가 명나라야 너네 공주 좀 이쪽으로 시집 보내봐 라고 일본에 시집 보내라고 한다든가 해서 막
되도 않는 그런 요구들을 하니까 이게 회담이 당연히 결렬이 되죠. 결렬이 돼서 그 사이에 전력을 강화한 조선은 이제 육지와 바다에서도 이제 왜군을 이제 격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군이 이제 물러가려고 했는데 맞아. 휴전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래서 정유년 1597년에 다시 일본이 난을 일으켜서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시 전열을 쟁취하긴 했지만은 그들은 이제 완전 마음 먹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린 거에도 보면은 일본이 진짜 마음 먹고 막 그 죽이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나중에 공을 주겠다라고 해서 막 사람 코베가기 게임을 해요. 그래서 막 조선인들의 코를 이제 많이 배워간 사람들한테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민초들은 어마어마했죠. 포로로도 많이 잡혀가셨고요. 그리고 뭐 그 역사 어떤 그 기록에 따르면은 그 노예가 팔려가고 그래가지고 막 베트남까지 갔다가 온 사람도 있고 유럽으로 갔다가 온 사람도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좀 처참했는지 그거는 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패배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래서 그 이순신이라는 그 장군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이 선조가. 그래서 파직시키고 그리고 고문까지 시킨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을 그냥 아무 그 직위도 주지 않고 그냥 내려 보내버리잖아요. 백의종군한다라고 하는데 백의종군에 사실 갔는데 갔더니 다 말아먹은 거예요. 원균이 7천년 해전에서. 네. 근데도 굉장히 그 긍정 마인드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금신전선. 지금 신에게는 전선 쌓을 수 있는 배가 항해 12 12척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13척 가지고 싸워요. 한 척에 더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3척과 나중에 33척이 싸우게 되죠. 근데 이기잖아요. 그게 명령대첩이에요. 그리고 그 대첩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이제 퇴각을 하려고 하죠. 퇴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딜 가? 쟤네 그냥 보내주면 나중에 또 침략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 퇴각하는 일본군을 향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싸운 게 바로 노량대첩. 뭐 이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속독으로 이렇게 빨리 봤는데 그러면 이 임진왜라는 건 우리가 조선을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잖아요. 승리하게 된 이유는 일단 잠재적 영향이 우월했다. 이게 요 편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걔네를 깔본다니까요. 어찌 우리가 쟤네보다 못할 수가 있어라고 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한일전만큼은 지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재적 영향도 우월했고요. 그래서 당시에 뭐 기층민들부터 시작해서 양반들까지 다 같이 의병이 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게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주의 정신도 있죠. 충의 정신. 나라에 이제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 우리 지역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고요. 아까 국민총력전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함께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그랬고요. 무기와 전술 특히나 이제 포의 우수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외란의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비변사가 처음에는 단수 군무 협의체였다가 이제는 최고기구가 됩니다. 이제 군사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동요되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중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세금을 낼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명첩이라고 이제 빌공자인데 이거 이름 명자예요. 거기 이제 수첩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노비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분을 이제 세탁을 하기도 해요. 납속책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속량을 이제 납부하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분을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신분제가 이제 동요되고 이때 뭐 양반이 안 했던 사람이 이제 양반이 되기도 하고요. 노비들도 많이 이제 평민들도 이제 양반으로 이제 이름을 많이 계층을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불탔어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도 이제 이때 불타서 소실되게 되고 사고 이제 역사서를 모아놓은 그런 창고들이 많이 소실되게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 팔만대장경들을 이제 보관해뒀던 것들도 이제 몇 군데가 이제 소실이 되죠. 그리고 사대 사상이 더욱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그 숭명사상 그들을 이제 숭상하는 명나라를 숭명하는 사상이 이제 더 세지고요. 그리고 관우묘라고 해서 여러분들 서울에 동묘역이 있거든요. 동묘역이 있는데 그래서 관우를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명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관우가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라라고 선조한테 명령을 하고, 그래서 그걸 동요로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 신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 지금 이제 도쿄를 에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가게 됐고,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는 국교 회복을 위해 가지고 포로교환과 포로로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이때 돌아오게 되고, 사절단을 이제 통신사, 우리나라 통신사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 선진문물 이거 배워야 된다라는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생각 때문에 사절단 좀 파견해 주세요라고 해서 통신사를 파견해 줘요. 그래서 당시 통신사가 일본에 건너간 데든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얘네가 되고, 일종의 약간 좀 케이팝 스타 같이 그들이 행렬하면 막 일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막 구경하고 막 그랬대요. 막 환영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우수한 조선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화가 많이 발전했죠, 일본은. 왜냐면 이거 뭐 물론 국교 회복하면서 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때 그 임진왜란 시기 때 조선의 기술자 굉장히 많이 납치해 갔거든요. 특히 도자기 뭐 이런 거. 학자들도 성리학자들도 많이 납치해 갔기 때문에 임진왜란 덕분에 일본은 많이 발전했죠. 여러모로. 그다음에 이제 대륙인 중국은 이제 명나라가 이제 쇠하게 됩니다. 조선의 원병을 파견하다 보니까 그들의 힘이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여진족이 이제 훅 올라오게 되죠. 이제 후금이 나중에 이제 청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거 아시죠? 응. 네, 명나라는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청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임진왜란 반드시 여러분들 교과서로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해드린 건 그냥 흐름을 딱 잡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꼭 정독을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